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 기회를 누군가는 놓치고 누군가는 잡아서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 또한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되면서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과 저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네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제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출장을 자주 다니던 남편이 그날은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뭐든 열심히 하는 남편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저 또한 5살 된 아이를 돌보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연락이 온 친구라 반가운 목소리로 받게 되었는데 제 귀에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저는 잘못 봤을 거라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럴 리 없다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 남편을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거든? 처음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너무 놀랐다니까? 네 남편이니까 사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냐. 어때? 네 남편 맞지? 빨리 대답해봐. 맞으면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버리게. 어, 그냥 비슷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고. 우리 남편은 지금 부산에서 바쁘게 업무 중이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정도로 일편단심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이고,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야. 확실하게 맞는 거지? 그냥 부인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내가 오늘 증거물을 최대한 많이 보내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나 해봐.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여자랑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선 서로의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사진들은 남편임을 확신시켜 주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친구와 전화 통화를 끊은 뒤 계속해서 전송되는 남편과 의문의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학대에서 남편 옆에 붙어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남편과 그동안 손발 맞춰 함께 일을 해왔던 변호사 동료 여자였습니다. 저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가끔 모임이 있을 때 남편이 저를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위에 있어서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너무 크게 배신을 받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고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세차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함께 호텔의 한 방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는 동료 변호사를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호사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던 그때 타이밍도 참 웃긴 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선 받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무시했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시모가 집에까지 찾아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셔서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너 울었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갛게 충혈된 거야? 전화를 했으면 바로 받을 것이지. 뭘 하고 있었길래 내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러고 있을래? 너 혹시 지금까지 자다가 깬 거야? 내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어? 사는 게 아주 편하지? 지금 바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짐부터 싸라. 아마 며칠은 있어야 할 거다. 상황 설명은 가면서 해줄 테니까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시모는 저를 다그치며 시댁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재촉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시모의 다그침에 제 몸은 자동으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짐을 챙긴 다음 시모와 아이를 태우고 힘겹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 정신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해야 될 일을 피할 수는 없으니 불만 가지지 말고 손님 오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자. 끝나면 내가 일당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지인분들 오신다고 노동해 달라는 건가요? 차라리 저를 시키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할 만큼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장 뷔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음식 준비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얘 봐라. 네가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니? 내가 하자고 하면 너는 군말 없이 조용히 따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깟 뷔페 음식으로 대접할 거면 애초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밟으라고. 시모는 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아이는 시모의 언성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고 있었네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라 운전 중에 괜히 심기 불편하게 만들면 사고라도 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시모의 지시대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서 호텔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모 옆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너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래도.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시애미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냐고. 이래선 손님들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음식 가짓수라도 맞추게. 뷔페라도 시켜야지.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오시는 손님들 기분만 상하겠어.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온 내가 정신 나갔지. 너 때문에 내 일정 전부 망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뷔페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시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오늘 음식 준비할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사람 시켜서 하세요. 저는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며느리가 무슨 평생 무료 봉사하러 들어오는 노동자인 줄 아세요?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평소에는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애가 오늘따라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시던지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진 적 있었나요? 오늘만큼은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멋대로 찾아오시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니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한쪽 손에는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모를 저항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걸 알면서 저를 강하게 밀어버리셨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뻔한 저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으시길래 핸드폰을 꺼내 들어 남편과 동료 변호사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뺏기지 않으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그날 제가 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길래 이혼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절대 이혼 못한다. 우리 집안에 흠집 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당장 핸드폰에 있는 사진 전부 다 지워라. 얼마나 중요한 증거물인데 제가 왜 지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둘 다 변호사 생활을 말아먹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너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기어이 봐야 속이 후련하겠니?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자식은 생각 안 할 거야? 걔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내 아들이 변호사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시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제 입으로 밝혀버리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한 번만 더 건들면 남편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었고,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돌고 있길래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려주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당신 어머니 집에 다녀갔었다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걱정돼서 전화했지. 이제 집에 들어간 거야? 나도 이제 막 일이 끝나서 올라가는 중이야. 그래서 전화한 용건이 뭐야? 당신 원래 일 마치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낯설게 행동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갔으면 어느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버렸거든. 그래.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그 사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당신과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고. 언제부터였어? 나는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한테 사람을 붙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네. 나 몰래 그동안 바람 피운 주제에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몇 개나 됐는 줄 알고. 당신 변호사 인생도 이제 끝났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설마 당신 내가 활동하는 전부를 뒤에서 보고받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면 되잖아.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내 변호사 인생에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라고. 지금 서둘러 올라갈 테니까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뒷조사를 할 줄 몰랐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같네.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았는지 쫄쫄매고 있었어요. 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을 당했었겠죠.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변호사 인생에 엄청난 흠집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남편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전부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네요.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뭔가 캥기는 게 더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부산에서 집에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다시 짐을 챙겨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셨지만
깊이 있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다툰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죠. 부모님에게까지 당장 상처를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급했는지 부산에서 집에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했고, 제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걸지 않길래 저는 그제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지만 깊게 잠이 들지는 못했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도 많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렸고, 이번에는 모르는 전화번호였네요. 여보세요? 그래도 제 전화는 받으셨네요. 굳이 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쪽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쪽이 제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몰라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두려워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죠. 저는 그쪽한테 상당히 괜찮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장소는 문자로 찍어드렸으니 그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저랑 단둘이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 대 여자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과 동료 변호사인 상간녀는 제가 두렵지도 않은지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상간녀를 만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상간녀는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찾아오셨네요. 서로 오랜 시간 얼굴 맞대고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저는 서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천생연분 나셨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만 제출해도 둘의 변호사 생활에는 충분히 지장이 생긴다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모신 거고, 증거물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둘인데 저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거 아실 테니 최대한 서로 좋게 해결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지고 계신 증거물 넘겨주시는 조건으로 여기 1억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증거물 비용이니까 서변이랑 이혼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는 알아서 잘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가진 증거물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이 저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벌써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요. 어머, 1억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빈털터리로 내쫓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쪽 자식한테도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 건전한 변호사였다는 걸 말해주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뒷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으셨을 테니, 그럼 그것까지 보상해서 1억 5천으로 맞춰 드릴게요. 지금 계좌 알려주시면 5천은 바로 이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한 배를 탄 사이라 그쪽이 눈치껏 빠져주셔야 한다고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애초부터 그쪽이랑 그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았다고요. 급이 맞는 사람 다시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꼴랑 5년 결혼 생활 한 거 가지고 한을 품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모든 생활을 전부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한 줄 알아요? 변호사로 버는 돈은 너무 한정적이라 좀 더 큰 돈벌이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괜찮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 같이 계획을 하게 된 거라고요. 아무래도 서변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은 거고요. 상간녀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저는 그걸 밝혀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없는 증거물들을 그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는다는 건 그쪽이 지금까지 몰래 진행해온 일들에 대해 저보고 입을 닫아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당신들을 봐줘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조만간 경찰서를 찾아갈 거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과 그쪽한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한테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돈들도 없을 거라고. 오늘만 날도 아니잖아. 어차피 입만 뻥끗하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오늘 이 돈 받고 나중에 추가적인 보상 더 해주면 되잖아. 누구 앞에서 지금 반말이야? 나는 그쪽처럼 간이 큰 사람이 못 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내일 경찰서로 갈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2억 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얹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서변이 오늘 그쪽이랑 꼭 해결 보라고 했었다고요. 이참에 그쪽도 돈 좀 만지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게 변호사 돼서 푼돈 만지며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해외 고객들이 투자금이랑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맡긴 수백만 달러를 착복해서 탈세 좀 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한탕만 하고 빠지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직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쉽게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역이용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낸 것뿐인데 오히려 저희가 잘한 일 아니에요? 그중에서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한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머리가 멍청해서 당한 것뿐인데 자기 탓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증거물만 지워주면 앞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 연금처럼 꽂아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자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던 거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니 눈까지 맞아버린 거였네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저는 분노가 치밀었고,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된 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었고, 증거물은 이혼을 하고 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의 인생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아서 전부 다 술술 불었고, 저는 이 상간녀에게 들었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재생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드렸네요. 제 눈치를 보며 들어온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우선적으로 제가 받았던 배신에 대한 응징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풀어버렸고, 다음날 바로 이혼하자며 앞으로 있을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나 철저하게 잘해주라고 확답을 받기 위해 조건을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이랑 바람난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거 이미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을 믿고 큰 돈을 맡긴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일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고. 내가 가진 증거물을 받고 싶다면 원하는 조건을 전부 다 들어준 다음 건네줄 거야.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식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아이 볼 생각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조건 들어준다면 증거물은 그대로 넘겨줄 거고, 당신은 그 여자랑 앞으로 뭔 짓을 하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 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까봐 쫄았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음날 신속하게 이혼을 했고, 그 사람과 상간녀는 법적인 소송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제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었네요. 남편에게 모든 걸 받아낸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하루빨리 증거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받았던 사진 몇 장을 남편에게 전송을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제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때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남편은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을 받아보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달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로는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가 또 다른 일을 꾸밀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충격적이게도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당신도 그냥 증거물만 주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증거물 주려고 온 거잖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어머님, 봐봐요. 저 여자가 엄청 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네가 여긴 뭐하러 온 거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자식 창피라도 주려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저 말고도 대신해줄 분이 저렇게나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잡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형사분들은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서로 연행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는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리셨네요. 제가 형사분들께 제출했던 증거물들이 상당한 효력이 있었고,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범죄를 이용한 서류까지 확보가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친 혐의로 인해 기소되면서 둘 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네요. 같은 목적으로 만나 힘들게 읽었던 가정까지 파탄낸 상간녀와 저와 아이를 등진 남편이 받게 된 중징계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것 같았는지 힘들 것 같았던 마음은 한결 편해졌네요. 이 문제로 혼자 살고 계시던 시모는 병사들한테 연행이 됐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려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예비신랑과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인차가 다르다지만 이번 결혼 때 너무 많은 걸 바라던 예비시모의 노골적인 행동은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았고 남자친구와 결혼하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따로 받으시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다길래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처음 뱉은 한마디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와 예비신랑과의 결혼을 갑자기 반대하셨어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니 저희 집안이 시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점이 제일 걸린다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시모가 그동안 예비신랑에게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 며느리의 기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조건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바라보셨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말들은 예비 신랑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저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를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던 시모는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좋게 헤어지길 부탁하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확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지금 이걸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헤어지는 조건으로 이 돈을 준다 해도 제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실 텐데요.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네가 어차피 이 돈을 받지 않는다 해도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머리가 있다면 그 돈 받아야지. 상황 판단이 그리 느려서 되겠어? 고집 부린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버텨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경험하게 될 거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최대한 좋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돈 받아도 내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헤어져 달라는데 돈까지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내 아들과 함께 놀아준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넣어놔도 된다. 너희 집안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다면서 그 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겠어? 무조건 거절하는 것보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헤어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준 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 하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살면서 이런 치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결혼에 대해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다시 대화를 했을 텐데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행동하셔놓고 뒤늦게 집안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을 꺼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돈 봉투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억지로 결혼한다면 분명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고 예비 신랑한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단 같이 헤쳐나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고 제 말을 믿기 힘들어하던 예비 신랑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비 신랑을 통해 시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었고 예비 시모 또한 따로 만나기 전까진 결혼 허락에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 태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물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설명을 하기보단 제가 남자친구한테 단둘이 나눴던 대화와 돈봉투까지 나왔었다는 상황들에 대해 말했다는 걸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예비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어 알린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예비 시댁으로 불렸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서로의 감정만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 저런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지 알아? 안 된다고 했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내가 조용히 따로 불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는데 너의 그 입방정 때문에 지금 가족들 분위기가 어떻게 됐니? 끝내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이미 너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각자 급이 있는 건데 오르지 못할 나무에 매달려서야 되겠어? 어머니, 저희 연애만 5년 했어요. 그만큼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분명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땐 이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건 내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에선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던 것뿐이지. 이미 속으론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너를 따로 만나자고 했던 거고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5년에 대한 보상금까지 챙겨줬으면 눈치껏 빠질 줄도 알아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결혼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으면 인정하고 다른 남자 만날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려 들어? 당신도 내가 충분히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저의 편을 들고 있는 건데? 서로 좋아서 5년을 만나왔는데 결혼 허락 못하겠다는 한마디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건 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 아직도 서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막아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예비 며느리가 당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아들을 위해서 이 결혼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랜 시간 연애한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 거지. 소꿉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도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결혼 문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결혼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좋고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에 대한 아픔뿐이겠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빠가 가진 뒷배경을 보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서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웠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하시겠지만 사랑을 선택한 건 다르지 않잖아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길 원하세요? 예비 시모의 굳어진 얼굴과 눈빛에선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아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다르게 예비 시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대기업을 나온 남자친구가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는 저와 결혼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 받게 될 용돈 또한 예비 시모가 생각해 두었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저와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지속해도 해결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자 예비 시부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최대한 분위기 좋게 끝내려 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잖아. 그래도 좋은 점 하나쯤은 말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둘의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당신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둘이 사랑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당신이 문성이의 인생을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이 부모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런 문제로 얼굴 붉혀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아, 글쎄. 쟤는 내 며느리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당신이 문성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 또한 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부모가 반대하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곤 하지만 이건 엄마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문제라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둘의 결혼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오네요. 제 인생 남이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반대한다고 이 결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충분히 의사 전달했으니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고 좋게 받아주세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한 말은 쟤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야? 엄마가 없는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냐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고 나서야 땅을 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극단적인 면만 보려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엄마가 너한테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절대 꺾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될 거야. 결혼을 허락해줬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내 아들과 앞으로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아파트 집값이 아마 9억 정도 될 거다. 그에 맞게 너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줘야 할 거야. 보통은 상견례하고 결혼식 한두 달 전에 예단비를 받는 게 기본 절차이지만 지금 내 기분으로는 아직 상견례할 마음이 없으니 네가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상견례를 하든 말든 기준을 정하도록 하마. 원하지도 않는 결혼 억지로 진행하는데 상견례부터 해서 예비 사돈끼리 얼굴 붉히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테니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나에게 보여주거라.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 건 충분히 확인했으니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 3일 시간을 주도록 하마. 그렇게 예비 시모가 결혼을 허락해준 대신 추가적으로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했어요. 3일의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보편적으로 결혼할 때 정하는 아파트 금액의 10% 정도를 예단비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예정대로 3일이 지난 뒤 저를 다시 집으로 불러 드렸고 그렇게 제가 준비한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시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에 있는 9천만 원이 예단비로 준비한 금액인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9천만 원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는 그냥 전문대조래.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차려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다가 내 아들 만나 앞으로의 인생길이 훤해졌는데 최소 1억도 아닌 9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너한테 3일의 시간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까지 네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라고 3일을 준 건데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9천만 원의 돈이 전부인 거야? 이 돈이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닌 것 같고 분명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 텐데 고작 이 정도라니. 너희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기준은 1억 5천 정도였는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니 어쩌겠어. 이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지. 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 너를 미리 부른 건 저번에 따로 만나서 대화했던 거 기억하지? 그걸 내 아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나는 네가 내가 준 봉투를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 조금도 없었다. 조용히 처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라. 너 하나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잖아.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아들은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길이 훤할 테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쥐뿔도 없는 집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동안 내 아들과 연애하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왜 지켜만 봤는지 알아? 내 아들이 헛헛할까봐 잠깐 동안 데리고 놀라고 뒤에서 보고만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끝까지 가려고 하네. 예비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통장을 주워들어 제 뺨을 올려치더니 보란듯이 통장을 마구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남자친구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힘들게 마련한 9천만 원이 들어간 통장으로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순간 저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시모 손에 들려있던 찢어진 통장을 뺏어버린 뒤 가방에 넣은 다음 원하는 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거고 통장으로 제 뺨을 올려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주스를 예비 시모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죠. 그렇게 뒤돌아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동시에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모가 저를 향해 도자기를 던졌고 그걸 본 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겠다고 막아서는 순간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가 깨어나지 않길래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닥에 혈흔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남자친구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구조대원 분들에게 빨리 좀 와달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하던 구조대원분은 머리가 크게 다친 상황이면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니 상태만 확인하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고만 있는데 함께 들어온 예비 시부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길래? 왜 예비 며느리를 향해 도자기를 던진 건데? 당신 때문에 문성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책임질 거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온 행동이야.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데?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빨리 흔들어 깨워봐.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흔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구조대원이 하는 말 못 들었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당장 내 아들 살려내.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그거 당장 안 내려놔? 지금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는지 알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우리는 오늘부로
더 이상 부부 사이가 아니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너부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정작 나가야 될 사람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만든 제가 나가야지. 전염만 없었어도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다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다시는 내 집 앞에 어신도 하지 마. 예비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야? 어찌 된 게 당신은 되려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뭘 잘했다고 고개만 빳빳이 들고 있어. 자식까지 이 꼴로 만드니 속이 후련해. 경찰 조사 진행되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부 빠짐없이 증언하고 법적 처벌을 똑똑히 받게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못 넘어가.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구조대가 와서 남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뒤에 온 경찰분들이 예비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상황 설명을 했고, 예비 시부가 뒤처리를 하겠다면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응급실로 가보라며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에 대해 듣게 됐는데,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을 뿐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라서 하루 정도 입원해 안정을 취한 뒤 퇴원하면 될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깨어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둘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비 시모가 제 앞길을 막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여기에서 멈추길 바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낄 수 있었고, 서로가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시모는 그날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통장으로 뺨을 내려친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다면서 합의금을 던져줬어요.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처음엔 소송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크게 다쳐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와 합의금을 던져줬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남자친구가 더 크게 다쳤기 때문에 통장으로 내려친 거에 대한 합의금만 보상해 주겠다면서 제 얼굴에 9만 원을 뿌린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크게 다쳤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인간을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바닥에 떨어진 9만 원을 들어 밖으로 나간 그 사람에게 달려가 9만 원을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줬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법대로 하자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길래 인간 취급조차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저 또한 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도자기 파편이 튀면서 제 얼굴에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뒤 상당히 힘들어한다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은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라면 그만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날이 있겠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도 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아내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애는 15년을 했어요. 오랜 연애 끝에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날라리라고 불릴 정도로 공부하는 담을 쌓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와 봉사활동을 가면서 사람이 바뀌게 되었고 연애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로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있었죠. 반면에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했고 지방에 공장이 있는 탄탄한 기업이었어요. 사실 연애를 할 때는 이런 사실들이 크게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집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남편의 배경 때문에 부담스러워 결혼을 거절한 적도 있었어요.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나와 헤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었죠. 그때 남편은 자신의 집안 배경은 절대로 상관없고 자신 역시 배경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미래 계획까지 모두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다가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저를 너무나 좋아하셨고 제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런 것은 상관없다면서 저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남편네 집안과 비슷한 집안의 자녀였고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와 결혼을 할 때와는 다르게 예단부터 모두 다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해 오셨죠. 그래서 그런지 형님은 제가 결혼을 할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왜 15년이나 연애를 한 거야? 듣고 보니까 동서는 여기 집안 상황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다곤 하던데 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끝낸 것도 아니고 15년이나 질질 연애를 끌어온 거냐고.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나도 결혼할 때 예단부터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는데 동서 결혼할 때는 수저 한 짝도 안 가지고 왔더라고. 연애하다 보면
시부모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겠지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나는 솔직히 그런 거 다 이해해.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집안으로 시집 올 수 있었겠어?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어요. 그러니 연애가 15년이 된 거고요. 집안 차이 알고 있었고, 연애할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도 아니었는데요. 남편도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용돈 벌어서 썼고, 저랑 비슷했으니 실감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시댁 환경 알고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결혼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결혼을 했겠어요. 아니,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아예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연애 질질 끌다 보면 나이도 찼겠다. 도련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결혼시키기라도 하겠지. 그런 속셈으로 한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다행이다 생각을 했던 거 아니야? 뭐 어쨌든 도련님이 지금이야 아버님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곤 하는데 도련님 사실은 그런 거 아니지? 언제 들어오려고? 어딜 들어가요? 형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나 남편이나 사실 아버님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경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업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저희가 아버님 사업에 들어가서 뭐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 웃기다. 내가 무슨 동서를 경계해. 경계할 급이나 되고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 솔직히 요즘 누가 10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을 해? 흔한 일은 아니고 거기다가 이런 집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꼬이니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동서네는 집도 어렵고 그렇다는데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형님은 마치 저를 남편의 집안만을 보고 시집을 온 사람으로 대하셨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반대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 형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고 연애만 하고 있다는 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라는 이유였었죠. 그러다 보니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은 남편과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런 주변의 소문에도 개의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니 저는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형님의 경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형님을 제외하고는 시댁 식구들 중에선 저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저에게 다정다감하면서도 쿨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맞는 시댁 행사에 저는 직장 때문에 일찍 가지 못하고 뒤늦게 참석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저에게 뭐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한다면서 말씀을 해 주셨죠. 동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결혼하고 첫 행사인데 시댁에서 행사 진행한다고 하면 음식 준비할 때부터 와서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래서 첫 행사니까 참석하라고 얼마 전부터 연락해서 말했잖아.
그러면 미리 일정 잡아서 일을 빼던지 잠깐 쉬든지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한다고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거야? 형님, 저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직장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서 바로 당장 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어머님도 이해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형님이야 전업주부시지만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미리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바꿀 순 없어요. 그래도 언제 행사를 하는지 이제 알았으니 다음에는 참석해 보도록 할게요. 참나? 아니, 시집을 왔으면 시집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올해는 몰랐으니까 어머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거지. 다음에도 그러면 동서 엄청 크게 혼날 거야. 다음부턴 조심해. 어머님께서는 가족들이 다 같이 참석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빼먹기 시작하면 싫어하신다니까? 동서도 동서지만 서방님도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걸? 그렇죠, 어머님? 처제야, 그만하거라. 다 같이 참석하면 좋지. 그렇지만 일정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억지로 참석하라고 하겠니? 어쨌든 처음 행사이니 이렇게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같이 얘기 나눌 시간이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에 볼 기회는 또 있지 않겠니? 일하는 입장에선 사실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둘째야,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렴. 어머님의 말에 형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서는 형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큰며느리라서 혼자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말이 까칠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해주셨죠.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형님께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주시고 해외여행도 휴식자 다녀오라며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저보다는 형님에게 더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시댁에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형님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형님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아버님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회사 홍보 담당자가 갑작스런 상황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서 급하게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남편이 잠시 담당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마케팅으로 그전보다 몇 배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성과를 올리자 아버님께선 남편에게 회사로 들어오라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회사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아주버님에게 남편을 불러들일 것을 이야기하셨고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회사 일을 해달라 부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 형님은 더욱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런 말들을 듣고 형님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동서, 서방님, 아버님 회사 마케팅 부서 맡기로 했어? 역시 동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들어오게 됐네. 지금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동서랑 서방님 이쪽 분야로 관심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만 마케팅 직원 그만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버님한테 바로 말한 거야?
진짜 동서 대단하다. 결국 회사 한 자리 꿰차게 되었네.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버님 회사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거기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협력업체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 채용되면 일은 그만두기로 한 거고요. 잠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것이고, 저도 남편도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은 전이랑 똑같아요. 형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이봐. 동서, 또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 거 봐. 이제는 동서 말 전혀 못 믿겠어. 아무리 그래도 형 자리는 차지하지 않겠지? 형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상도덕에도 없는 거고 가족 의리도 없는 거 알지? 뭐 이번에 마케팅 잘 돼서 결과 좋다고 하니 동서도 기세등등 하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된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 때문인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엄청 노력하면서 회사 이끌어가고 있는 거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주버님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남편도 이쪽 분야로 잘하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부탁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건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아주버님한테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형님의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더 이상 저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판단이 되었고 남편에게도 말을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매번 형님의 견제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어요. 아니, 왜 당신한테만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형수님, 지금까지 예의 있고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당신한테 그러는 이유가 뭐지? 나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나도 이유 좀 알고 싶다. 왜 그러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 그냥 되도록이면 형수님이랑 마주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형 승진할 때도 되고 그러니까 더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나도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마 결혼할 때 나는 수저 하나도 안 들고 왔다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집은 평범한데 당신네 집은 사업가 집안에 잘 사니까 형님도 잘 사는 집안에서 시집 온 거고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은 어려워하시고 나는 친딸처럼 생각하시잖아. 형님도 우리 어떻게 만나고 연애한 건지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그거 알면서도 그러시는 건가? 어쨌든 형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당신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형수님이 못되게 굴면 잘 대처해봐. 당신 지금까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아마 엄마랑 아빠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을 거야. 섣불리 당신 편 들었다가 관계가 더 깨질까 걱정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이번에 담당자 들어오면 나도 회사 일에 손 뗄 거니까 그때 되면 괜찮아지겠지. 남편은 이번 협력만 끝나고 마케팅 담당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신도 아버지 회사 일에서 손을 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형수님의 경계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찌어찌 회사 일은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댁 행사가 있을 때면 참석을 해야 하니 형님과 마주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도를 넘는 말들을 쏟아내는 형님이 점점 더 불편해지기도 했죠. 시댁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저를 무시했었던 형님은 점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이것 좀 먹어봐. 이거 최고급 식재료인데 동서는 솔직히 살면서 이거 먹어본 적 있으려나 모르겠네. 우리도 언제 한번 동서네 가족들 먹는 음식 한번 소개해줘. 동서네랑 우리 먹는 건 좀 다르지 않겠어? 우리가 언제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나 있겠어. 동서도 한번 초대해서 음식 좀 쫙 소개해줬으면 좋겠네. 형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고급 식재료를 먹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저도 살면서 몇 번 안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 제 안사람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사람 집이나 우리 집이나 평범한 집안이고 음식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 서방님, 기분이 상할 게 뭐가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동서가 어머님 드셔보라고 친정에서 음식 싸왔는데 어머님이 처음 먹어본다고 하시길래 한번 해본 말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엄청 맛있게 드셔가지고 꺼내본 말이라고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나는 친해지려고 한 말인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 민망하네요. 동서는 그리고 음식 좀 배워야 되겠어. 어떻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음식 제대로 못해서 친정에서 음식 받아와? 자고로 여자는 집안일 확실하게 잘해야 하는 거야. 그게 내 조지. 아, 그런가요? 저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집안일은 영 잘하지 못하네요. 형님이야 집에만 계시니까 요리도 하고 청소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서 좋겠어요. 저는 집안일은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일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가사 도우미 고용하고 싶어요. 형님 혹시 이런 것도 싫으신 건 아니시죠? 꽉 막힌 사람들은 가사 도우미 두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직장 동료들도 요즘 다 그렇게 산다던데. 능력 있으면 자기 능력 뽐내면서 돈 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 말이 맞다. 이제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살림하고 그럴 필요 없지. 나야 옛날 사람이라서 시집와서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다들 바깥에서 일하고 돈 번다고 하잖니. 살림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살림 어려우면 가사 도우미 도움받으면 되지 않겠어? 둘째야, 살림 힘들면 내가 가사 도우미 일주일에 한 번은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래? 형님은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저는 거기에 기죽지 않고 대처를 했고 시어머니도 저의 편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의 말을 두둔해주니 형님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죠.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형님은 단 한마디 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나중에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정리를 할 때 형님은 저의 곁으로 와서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서는 남편이 저렇게 편을 들어줘서 든든하겠네. 그래도 저렇게 말하는 거 5년도 안 가. 내가 먼저 결혼했으니 알지. 여자는 그래서 집안일을 잘해야 남자가 밖에서 허튼 짓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결혼 선배니까 동서한테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 귀 담아 들어. 어머, 아주버님은 그러셨어요? 어쩐지 아까 밥 먹을 때도 형님한테 국 데워와라, 반찬 더 가지고 와라. 죄다 시키기만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저는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주버님은 왜 형님을 무슨 시중 부리듯이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시키는 거 안 하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다른지. 저희 남편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데 이게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이 뭐가 어때서 그래? 바깥 일을 하면 옆에서 당연히 챙겨줘야지. 밖에서 기력 다 소진하고 왔는데 당연히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 남편이 무슨 나를 시종 들듯이 하게 했다고 그러는 거야? 남편은 그냥 무뚝뚝한 편이지 그렇게 나를 무시하진 않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주버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형님한테 시키기만 하니까 전 그런 줄 알았죠. 저희 집에선 그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남편도 밖에서 일하지만 집에 와서는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도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시키지 않아도 저 생각해서 미리미리 다 해두니까 저는 아주버님도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냥 놀라워서 한 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저는 참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저를 아껴주었던 남편과는 반대로 아주버님은 무뚝뚝하고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탓에 그 부분만 얘기를 해도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편으로는 형님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저에게 막대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형님은 마치 자신의 스트레스를 모두 저에게 푸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시아버님 회사 부회장직에 아주버님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두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와 형님은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서,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니까? 그거 다 알고서 시아버님이 부회장직까지 주신 거 아니겠어? 아휴, 동서 배 아파서 어떡해?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남편이 첫째고 장남인데 이렇게 부회장직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것도 다 내조하는 아내 덕분 아니겠어? 동서도 좀 배워야겠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 자리가 바뀐다니까. 원래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는 법이야. 아, 축하드려요, 형님. 그런데 저희 남편은 스스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버님도 대단하시지만 저희 남편도 대단한 거죠. 아주버님이 부회장님 되시는 건 정말 축하드리지만 배가 아픈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은 서로 길도 다르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뭐 질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형님도 축하드려요. 그래 뭐 좋을 대로 생각해. 출신이 그래서 그런가? 이런 쪽으론 전혀 내조를 안 하는구나. 그렇게 무식해서 네 남편 출세길이나 막지. 솔직히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 네 남편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는데 아버님이 뭐가 이쁘다고 좋은 자리 주겠어. 우리 남편은 이제 탄탄대로지. 일 열심히 안 해도 아버님 후강 누가 무시할 거야? 이런 것도 다 머리가 있어야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뭐 동서는 좀 그런 감은 없으니까 그런가? 줄 잘 타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 것 좀 배워. 국자를 들고 있던 형님은 제 머리를 툭툭 두드리면서 비꼬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시어머님이 부랴부랴 나오시더니 형님의 팔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시어머님을 쫓아갔어요. 마당으로 나온 시어머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시더니 형님께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집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야? 아버님 후강? 회사 일하는데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너는 이 남편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하니? 낙하산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네 남편이 노력한 걸 네가 지금 다 무너뜨린 거야. 네가 지금 한 말들, 한 행동들 다 주주총회 현장에 보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한 건지나 알기나 하니?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집에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 현장에 생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한 말들이 다 주주총회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을 하건 안 하건 지금 네 태도는 말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니? 동서한테 하는 태도만 봐도 알겠다. 부회장직은 부하 직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데 그 한 사람이 이따위로 행동하는데 누가 부회장직을 반가워하겠어? 지금까지 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 거니? 안 봐도 뻔히 보인다 정말. 주주총회 회의 결과로 네 남편 부회장직에 오르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이 없거니와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올리니?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동서한테 한 말이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주주총회에 가서 사과를 할게요. 아니다. 지금 영상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가서 사과를 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거니? 네가 둘째 머리 때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던 거 다 그대로 들어갔어. 일단 회의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께서도 회사 주주였고 시어머님은 바로 참석을 하지 못해 영상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카메라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비아냥을 댄 것이었죠. 저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던 것, 했던 말들 모두 조용했던 주주총회 현장으로 보내졌던 것이고 형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주주총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주주들은 저런 아내를 둔 남편이 제대로 된 생각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다들 반대표를 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의 부회장직은 날아가게 되었어요.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평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던 케이스였지만 승진 과정에서 아버님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란 소문도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회장직은커녕
회사를 그대로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아버님은 아주버님을 시골 공장 관리 담당으로 보내버렸죠. 순식간에 도시에서 살던 형님네는 큰 마트도 근처에 없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형님은 저를 찾아와 아버님에게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동서,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으면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 진담으로 말한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기분 나빴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아버님께 그때 일도 그냥 농담 삼아 말했던 거라고 얘기 좀 잘해줘. 서로 장난하다가 그렇게 보인 거라고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지금 정말 상황이 심각해서 그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장난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거기다가 형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 되는 건 아내가 내조 잘한 덕분이라고.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 자리가 바뀐다면서요. 이렇게 된 것도 형님 말처럼 아내가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동서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한 번만 아버님께 얘기해주면 다음에는 절대 내가 동서 무시 안 할게. 한 번만 말 좀 제대로 해줘. 이사 가는 곳 봤는데 집도 40년이나 된 시골집이고 거기 주변으로 마트도 제대로 없어. 마트 가려면 차 타고 1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거기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아이들도 시골 학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부를 하겠어? 제발 부탁할게. 나 말고 우리 아이들이랑 남편 봐서라도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이 일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난리인데 이혼하면 나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 저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형님이 하신 일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형님이 저한테 한 행동, 말들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놀랍네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저도 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한테 왜 부탁하세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형님은 저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은 시골로 쫓겨나듯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형님 아이들은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저를 무시했던 형님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같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들은 바로는 매일 시어머님께 연락을 해와 자신들을 다시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결국 형님을 차단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던 것도 모두 끊으셨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너무나 통쾌하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형수님 대단하다.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참은 거야? 나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직접 봤던 아버지는 엄청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당신 진짜 고생 많았다. 그동안 나한테 말한 것들 솔직히 그냥 말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그냥 당하고 있진 않았어. 형님은 아마 내가 기죽지 않으니까 더 속이 뒤집어지셨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아주버님 부회장직 못 오르게 된 건 나도 아쉽긴 하지만 어떡해. 어쩔 수 없는 거지. 형님은 자꾸 나한테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 이해해.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건 형수님이 만든 거지 뭐. 그동안 당신한테 대했던 것들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좀 곱게 쓰지. 엄마랑 아빠도 많이 화나신 모양이더라고. 형수님한테 따로 용돈도 챙겨줬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 끊자마자 형수님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던데 아마 엄마랑 아빠는 형수님 앞으로 안 보실 모양이야. 당신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시고 당신도 이제 형수님 신경 쓰지 마. 시댁 식구들은 그동안 형님이 저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형님이 저를 생각보다 심하게 무시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모두 알게 되셨고, 그 후로는 시댁 식구로 생각도 하지 않겠다며 내쫓으셨던 것이죠. 한순간에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형님은 계속해서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받아주고 있지 않는답니다. 살면서 존재 자체로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답니다. 결국에는 형님처럼 남을 무시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되니까요. 형님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정말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